오빠, 남자들은 누군가 자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갈증이 터져나오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닿는 순간 평생을 착한 남편, 그리고 성실한 가장이라는 견고한 틀에 갇혀 살아온 제 심장 위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시작된 금은 멈출 줄 모르고 제 인생 전체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한진우, 올해로 52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유통회사의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오로지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 믿었습니다. 아내 정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살림은 빈틈이 없었고 아이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죠. 하지만 우리 사이엔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침대에 누워 숨소리를 공유하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외로운 섬에 표류하는 조난자 같았습니다. 용기 내어 내민 제 손길에 돌아오는 건 항상 피곤해. 내일 일찍 나가야 해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무심하게 돌아앉은 차가운 등은 제게 그 어떤 모욕적인 거절보다 더 깊고 쓰라린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살아 숨쉬는 남자로서의 욕망은 그렇게 매일 밤소리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절친이었던 명석이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 해외 지사 발령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 본사로 귀국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설렘에 가슴이 들떴던 그날 밤. 저는 명석이의 곁에서 수줍게 미소 짓는 그의 아내, 혜란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직감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요. 단조롭고 성실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위험한 폭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서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강남의 복잡한 대로변에서 한 발짝 비켜선 곳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작은 일식집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노란 백열등 조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5년 만에 만난 명석이는 해외 지사에서의 성공을 증명하듯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손으로 연신 독한 사케를 들이켰습니다. 그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에 바빴지만 제 신경은 온통 그의 옆에 앉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명석이의 아내 혜란 씨. 그녀는 4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아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실크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가녀린 목섬과 조명, 빛을 받아 비현실적으로 하얗게 빛나는 피부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아내 정희의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딘지 모르게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분위기였죠. 진우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녀가 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제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사케 잔을 주고받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따뜻한 손가락 끝이 제 거친 손등 위를 아주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전신에 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찌릿한 진동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20년 전 잊고 지냈던 청춘의 설렘이 독한 술기운과 섞여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석이는 이미 취기가 올랐는지 혜란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야, 한진우, 나 이번에 본사 상무로 발령 났잖아. 이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것 같아. 혜란이 얘, 나 없으면 집에서 벽지 숫자나 세고 있을 텐데
내가 가끔 들여다보고 말동무 좀 해줘라. 너랑 얘랑 예전부터 잘 통했잖아. 안 그래? 호의를 가장한 명석이의 잔인한 농담. 그는 자신의 말이 어떤 비극의 초대장이 될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명석이의 호탕한 웃음 뒤로 혜란 씨의 젖은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리는 것을요. 그것은 깊은 우물 속에 갇힌 사람만이 내비칠 수 있는 지독한 외로움이자 갈증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침대 구석에서 차가운 벽을 마주하며 느껴왔던 그 공허함과 똑같은 색깔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조명 아래 서로의 결핍을 알아본 짐승들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깊이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자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서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일식집의 그 희미한 조명 아래서 스쳤던 그녀의 손가락 끝자락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내의 무심한 등 뒤로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목요일 밤,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난 듯 억수 같은 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창을 훑어내도 시야는 여전히 불투명했죠. 그 불투명함은 마치 제 앞날과도 같았습니다. 명석이가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아내 도덕심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근처를 지나가는 것뿐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 차를 세울 곳을 찾는 거야. 비겁한 변명들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차는 이미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 그늘진 골목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엔진을 껐지만 제 심장은 엔진보다 더 크고 불규칙한 소음을 내며 뛰고 있었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거대한 드럼 소리처럼 귓가를 울리던 그때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의 진동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이해란.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가늘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전등이 다 나갔어요. 두꺼비집을 봐도 모르겠고 명석 씨는 전화를 안 받네요. 너무 어두우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오빠 생각밖에 안 났어요. 미안해요. 이 밤중에.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것은 전기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내뱉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죠.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제 마음속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 구두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탁탁하며 정막을 깨웠죠. 그녀의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평범했던 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배를 누르고 있었고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기계음은 마치 제 인생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어둠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비스듬히 스며들어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어둠의 한가운데 혜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화이트 실크 가운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운 사이로 언뜻 비치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비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젖은 채로 서 있는 저를 보며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많이 젖었네요, 오빠. 그녀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빗물로 차갑게 식은 제 피부 위로 그녀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전등부터 봐줄게요. 제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일상적인 것으로 돌려놓으려 애쓰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젖은 셔츠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전등은 핑계인 거. 오빠도 알잖아요. 그냥 누가 옆에 있었으면 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오빠처럼 따뜻한 사람.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요. 그녀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옷을 통해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비 냄새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20년 넘게 잊고 지냈던 향기였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사회의 부속품으로서 살아가며 스스로 거세해왔던 남성이라는 정체성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혜란 씨. 명석이는 내 친구고 나한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입술은 도덕을 말했지만 제 팔은 이미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모순된 행동 속에 제 이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혜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눈물로 인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냥 진우 오빠로만 있어주면 안 돼요? 나 너무 오랫동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손이 제 목덜미를 감싸쥐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유지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둑이 터진 강물처럼 억눌려왔던 욕망과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영혼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을 향해 손가락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어두운 거실이 우리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평생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 이 가냘픈 여인의 손길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파멸의 예감조차 지금 제 품 안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세계는 두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태양 아래 박제된 것처럼 건조하고 성실한 가장의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달빛 아래 숨겨진 채 뜨겁게 요동치는 남성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저는 다시 한진우 부장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다려놓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 앞에서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건넸죠.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하는 제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고단한 중년 남성의 표본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가슴 속에 친구의 아내를 품은 채 어젯밤의 온기를 추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제 안에 진짜 괴물이 눈을 떴습니다. 퇴근길 아내에게 오늘 회식이 늦어질 것 같아라는 거짓말을 메시지로 보낼 때마다 제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발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가장 완벽한 이불이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탐닉하며 일상의 권태를 잊어갔습니다. 혜란 씨와의 만남은 제게 치명적인 독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해독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비로소 2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청년처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가 크면 클수록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하는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저를 옥죄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것은 아내 정희가 끓여놓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평생을 안정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찌개 데워줄까?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걱정하는 아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 때면 제 뱃속 깊은 곳에서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혜란 씨의 살결에서 풍기던 매혹적인 향수 냄새와 집안의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이는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밥 한 술을 넘기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어둠 속에서 수만 명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죄책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혜란 씨의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제 이성은 다시 마비되었습니다. 오빠, 자요?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그 문장 하나에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아내의 헌신도, 친구의 우정도, 가장으로서의 명예도, 그저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은 원초적인 갈증만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어느 으스름한 저녁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는 조용한 공간에서 혜란 씨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제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우 오빠, 우리 전생의 부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맞을 수 있지? 손길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사람들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악의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의 비극적인 사랑을 정당화하고 싶은 가련한 소망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달콤한 위안 뒤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명백한 배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석이의 배신자였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는 돌팔매질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정희에게는 받아보지 못했던 나라는 남자를 향한 뜨거운 인정과 갈망,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촉촉한 눈빛 속에는 한진우라는 인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소중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나 집안의 가구처럼 대했지만 혜란 씨는 저를 살아 숨쉬는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를 절실히 원하는 그 간절함, 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그 위태로운 매달림이 저를 마약처럼 중독시켰습니다. 그것은 도덕보다 강했고 이성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제가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지금 당장 이 여자의 품 안에서 느끼는 이 환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먹고 자라는 슬픈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정점은 늘 파멸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혜란 씨와 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낙원은 영원히 태양 아래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화창하다 못해 눈이 시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외곽의 한 부티크 호텔 로비를 나서던 우리 앞에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될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명석이의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는 지금쯤 지방 출장지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는 마치 심판자처럼 우리 정면 50m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오빠, 저거 명석 씨 차 아니에요? 혜란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제 심장은 그대로 내려앉아 구두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고 손바닥에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차가운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로비 옆 대형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명석이는 차에서 내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고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겨우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을 때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명석이가 튀어나와 제 멱살을 잡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이 비열한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제 그림자만 보고도 제 기분을 맞추던 아내 정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흘린 죄의 흔적들을 그녀가 하나씩 줍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어느 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제게 정희가 무심한 듯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네? 현장에서 먼지 마시는 사람이 웬일이야?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혜란 씨가 선물한 은은한 머스크 향이 제 셔츠 깃에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급히 거래처 미팅이 많아져서 그래라고 둘러댔지만 아내의 시선은 이미 제 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언제 올지 모르는 혜란 씨의 연락 때문에 휴대폰을 단 1초도 몸에서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식탁 위에 엎어놓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당신, 핸드폰에 뭐 보물이라도 숨겨놨어? 왜 화장실까지 들고 가? 예전엔 거실에 던져두고 거들떠도 안 보더니. 아내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평생 나만 믿고 내 딸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며 28년을 함께한 여자. 그녀의 눈에 서린 의심과 슬픔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중년 남자의 모습은 사랑의 눈먼 로맨티시스트가 아니라 단지 비겁하고 치졸한 배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할 때 혜란 씨는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대담함이라기보다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석이의 눈치도 보지 않는 듯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예사였고 심지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예고도 없이 근처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진우 오빠, 그냥 우리 다 말해버리면 안 돼요? 명석 씨한테도, 오빠 부인한테도요.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제 손을 꽉 움켜쥐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의 그 촉촉한 외로움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길 같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멀리 가요. 저 이제 명석 씨랑 한 집에서 숨 쉬는 것도 역겨워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요. 그녀의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는 것을요.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이 광기로 치닫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제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를 지속해도 파멸이고 여기서 멈추려 해도 그녀가 무엇을 터뜨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검은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제가 쌓아온 50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며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파멸뿐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축복받지 못한 비 내리는 밤이었듯 그 끝 역시 지독한 빗줄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을 짓누르던 먹구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우리가 저지른 배신을 꾸짖는 성난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던 외곽의 한적한 강변도로, 평소라면 로맨틱하게 느껴졌을 그곳의 풍경은 이제 회색빛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혜란 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빗물이 흐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녀를 부른 이유가 평소와 같은 미러를 속삭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혜란 씨, 제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이미 체념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란 씨, 우리 이제 정말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한마디를 뱉는 것이 마치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친구 명석이한테도, 그리고 나만 믿고 30년 가까이 살아온 내 아내 정희한테도 우리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어요. 더 가면 정말 모두가 죽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영혼부터 죽어가고 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좁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얼얼한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은 도덕적인 척, 성인군자인 척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전부를 던질 준비가 됐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미친 듯이 제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제 와이셔츠 깃을 찢어발길듯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리며 매달렸고 다시는 명석 씨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차라리 여기서 같이 죽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그녀가 나라는 쓰레기 같은 남자를 깨끗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뒤늦게 터져나온 참회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이 씻겨 내려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장 먼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한 번이었던 그녀의 번호를 지우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수천 개의 메시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삭제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나는 차가운 기계적 질문에 얘를 누를 때마다 제 인생의 일부분이 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술이었습니다. 조수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녀가 첫 만남 기념으로 선물해준 실크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 속에 숨겨졌던 치명적인 올감이, 저는 그것을 뭉쳐서 길가 쓰레기통에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넥타이는 빗물에 젖어 금세 초라한 헝겊 조각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을 잡은 제 손등을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을 것만 같은 모든 곳을 알코올 솜으로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쓰라렸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은은한 멸치, 육수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안의 정의가 낡은다며 한 장을 덮은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뚜껑이 덮인 채 식어버린 국 한 그릇과 하얀 쌀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서 어떤 배신을 저지르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비 오는 날, 퇴근할 남편의 배고픔을 걱정하며 잠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식어버린 국그릇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계란씨와 함께 먹었던 화려한 일식과 값비싼 와인들. 그 순간의 자극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 할 유일한 성전이었음을 저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잠든 아내의 거친 손등과 눈가의 주름을 내려다보며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이 지독한 비밀을 안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제 운명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사랑보다 식어버린 국그릇을 데워줄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석이네는 다시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먼 나라로 떠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는 평범하고 지루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 정희와의 관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이는 예전처럼 다시 뜨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얼굴 대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TV를 볼 때 아내가 제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온기 속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용서, 그리고 다시 잘 살아보자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흉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 공기가 습해지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날이면 심장이 멎을 듯한 통증과 함께 옥죄어오는 공포를 느낍니다. 서재 구석, 빛바랜 책장 사이에 혹시라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코끝을 킁킁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제가 저질렀던 그 뜨겁고도 차가웠던 배신의 기억은 아마 평생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남자가 밤에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것은 어쩌면 찰나의 자극이나 화려한 육체적 쾌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쉰이 넘은 남자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친 어깨를 오롯이 안아주는 따뜻한 진심입니다. 다만 그 진심을 찾아야 할 곳을 혼동하여 잘못된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잃고 온 모든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식은 국을 데워 먹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나 일상의 소중함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가슴에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